안녕하세요. 저는 여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풀어주는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의를 보면 그냥 참고 넘어가지 못하고 꼭 내 일처럼 열을 내는 사람들이요. 길에서 아무리 덩치 큰 사람 여러 명이 한 명을 둘러싸고 돈을 갈취하려고 하거나 폭행을 하려고 하면 그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저는 일단 들이받고 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정의로운 일을 한답시고 불미스러운 일에 많이 휘말리기도 해서 학창 시절 경찰서에 가면 또 너냐? 하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불같은 제 성격 잘 아시겠죠? 그렇게 경찰서에서 가해자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앉아서 매일 따박따박 잘 고자질하는 절 보면서 부모님이 항상 쟤는 커서 뭘 될까? 하면서 혀를 차셨는데 그런 불같은 제 성격을 전공으로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변호사요. 그날도 경찰서에 가서 뺑소니범을 정말 우연히 목격하게 되어서 목격자 진술하고 있었는데 경찰관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넌 억울한 것도 못 참고 말도 조리 있게 따박따박 잘하니까 커서 변호사라면 딱이겠는데? 그 말에 뭔가 홀린 듯이 아, 나는 커서 변호사가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해서 무식하게 코피 터트려가면서 밤새 공부했고 중위권에서 맴돌던 성적을 수능 때는 전부 1등급으로 끌어올려서 법대 로스쿨 코스를 밟게 됐어요. 동기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혀를 내둘 정도로 독한 사람으로 유명했었어요. 교수님한테도 절대 안 지고 궁금한 건 끝까지 물어보고 매달리는 성격이라서 넌 정말 변호사 안 됐으면 골치 아팠을 거다 했거든요. 그런 집요함으로 수많은 동기들을 제치고 휴학 한 번 없이 논스톱으로 변호사 시험에도 한 방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엄청나게 정의로운 성격이잖아요. 동기들은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난 이후에 대기업의 법무팀의 사내 변호사로 들어가거나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대형 로펌들의 문을 두드리는데 전 그때도 남들과 다르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돈은 많이 벌고 싶지만 아직 난 부족하다 하고요. 그래서 뭔가 칼이라도 들었으면 무라도 썰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변호사가 됐으면 제대로 억울한 사람 변호는 한번 해봐야지 않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서 여성 청소년 관련 범죄 쪽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대형 로펌에서 오라는 거절을 전부 거절하시고 스스로 법무법인을 차리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돈을 쓸어 담으려고 그 제안을 다 거절했나 했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국가 유공자들, 송사에 휘말린 미성년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그렇게 국선 변호를 자처하는데도 승소율이 거의 70%를 웃돈다고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시구나 했었죠. 보통 국선 변호사 승소율이 15% 정도라니까 엄청난 거죠. 남들이 대형 로펌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을 때 저는 당당하게 교수님 법무법인의 이력서를 들고 찾아가서 받아주십사 면접을 받습니다. 저 3년만 제대로 키워달라고요. 그렇게 작은 법무법인에서 어려운 사람들 사건 위주로 수임하면서 제가 꿈꿨던 대로 힘든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건 제가 국선 변호사로 선정되고 맡은 첫 사건에서였습니다.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어머님 역시 같은 사례였고요. 요즘 뉴스에 끝도 없이 나오는 전세 사기건이었습니다. 다만 저희 어머님 사건의 경우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사기꾼이 개입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이 명백하게 본인의 죄를 인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변호만 있다면 형사소송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변호사 선생님, 내가 정말 배운 게 없고 무식하다지만 그 돈을 그렇게 날리면 안 된다는 건 내가 명명백백히 알아요.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관심 없고 벌을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그 돈, 그 돈만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재판을 위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는데 맞은편에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펑펑 우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당한 일처럼 화가 끓어오르더라고요.
제가 처음 맡았던 사건이기도 하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재판을 준비했고 변호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겠다고 사선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꼴을 보니까 더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 돈이 있으면 사기친 돈부터 갚지 하면서요. 재판은 다행히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머님, 재판 이겼어요. 어머님 이제 돈 돌려받을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앞으로 시작이에요. 돈 돌려받으시려면 마음 강하게 먹으시고 저기서 돈 없다고 배째라고 그렇게 나와도 배를 째버릴 각오로 달려 드셔야 해요. 제가 사실 국선 변호사라서 어머님 형사소송까지만 도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네네. 변호사 선생님, 여기까지 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저도 변호사인데 수임료를 받아야 하잖아요. 저 그 수임료 어머님 민사소송 잘 끝나면 그때 받을게요. 그때까지 저 계속 변호사로 쓰시면서 이길 준비해봐요. 형사소송은 승소로 마무리됐지만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에게 피해 금액을 변상받기 위해선 추가적인 민사소송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저 역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리 정에 이끌려서라지만 이렇게 무료로 변호를 해드리는 게 맞는 일인가 싶고요. 그런데 형사소송까지밖에 도와줄 수 없다는 제 말에 한숨을 푹 쉬면서 다 포기한 얼굴을 하시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돌려보낼 수가 있나요?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도와드리겠다 손 꼭 붙잡고 말씀드렸죠. 선한 마음가짐 때문인지 죽자사자한 노력 때문인지 다행히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 돈은 다 돌려드릴 수 있었죠. 어머님, 제가 법원까지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택시비가 이만큼이고 또 제가 이전 기록들 열람하느라고 복사를 이만큼이나 했어요. 복사비가 이만큼이어서 제 수임료가 딱 20만 원이네요. 저 20만 원만 받을게요. 수임료 얘기를 듣고 달려온 아드님, 그러니까 지금 저희 남편은 평소 제 수임료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을 주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나머지 수임료는 일하면서 꼭 마저 드리겠다면서 눈물을 쓱쓱 닦으면서 고개를 푹 숙여서 인사하더라고요. 마음이 참 짠하고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인연은 그 따뜻함으로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변호사님, 일 때문에 요 앞을 지나가다가요. 할머님이 앞에서 떡을 파시는데 맛있어 보여서 나눠 드시라고 몇 팩 사왔습니다. 변호사님, 우산 챙겨 오셨어요?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도 안 챙기셨을 것 같아서. 일 마치시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회사도 저희 사무실이랑 반대편에 있는데 일주일에 3번은 찾아와서 먹을 걸 챙겨주고 당시에 차가 없던 저를 집까지 바래다주고 은혜를 입고 나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어떻게든 갚아 나가려는 따뜻한 마음에 제가 먼저 반하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제 사건의 피의자에서 사랑하는 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맞벌이 하시느라 늘 집에 혼자였던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면서 복작복작한 집 분위기가 참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아가,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청소 노동자가 피해자래요. 화장실에서 팻말 세워놓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무시하고 들어온 아줌마 신발에 물이 튀었다고 뺨을 때렸대. 화장실이라서 CCTV도 따로 없어서 자기는 죽어도 안 때렸다고 빠득빠득 우기고 있나 봐요. 제 얘기를 들은 어머님은 입을 꾹 다무시더니 저녁상을 마저 차리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괜한 얘기를 꺼냈나 싶었죠. 어머님도 이런저런 억울한 일들을 많이 보시면서 사셨을 텐데 이런 일을 들으면 괜히 옛날 생각이 나서 울컥하시나 싶어서요. 세상에 참 별의별 억울한 사연들이 다 있죠? 이번에도 제가 꼭 이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웃어 보이면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애썼죠. 변호사가 되고 나서 그런 억울한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누구보다 많이 보게 됐고 또 그렇게 많이 보는 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들을 임하게 됐어요. 그 사건 역시 어떻게든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매일같이 밤을 새워 재판을 준비했었죠.
그렇게 선고 당일 저는 오늘 오후에 승소 소식을 듣고 나서 일하고 있는 남편 대신 어머님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데이트도 하자면서 재판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법정 근처로 오시라고 어머님께 미리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재판에 들어갔죠. 초래한 차림으로 앉아서 덜덜 떨고 있는 피해자와 달리 피고인은 정말 딱 백화점에서 갑질할 것 같이 생겼다 싶을 정도로 명품으로 온몸을 치렁치렁 휘감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앉아있는 변호인단을 보니 정말 할 말을 잃게 되더군요. 당연히 사선 변호사를 세울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지만 앉아있는 변호인단을 세어보니 하나, 둘, 셋, 넷. 세상에 뺨 때려놓고 처벌받기 싫어서 변호인단을 4명이나 준비해온 꼴이라뇨. 더 화가 나더라고요. 결과는 참패였어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재판 준비를 해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는 허무하게 뒤집혀버리더군요. 정말 얼굴을 들 면목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뺨을 맞은 사람이 저렇게 버젓이 앉아있는데도 본인이 뺨을 때렸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저 피고인이 사람인가 싶었죠. 그렇게 저는 제 재판 인생 첫 패소를 하필이면 그런 불명예스러운 재판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위로하면서 항소 준비라도 해보자고 설득을 하면서 나가는 길에 피고인을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아줌마, 어떻게 나를 고소할 생각을 했어요? 당신 내 뺨 때렸잖아. 분명히 그때 화장실에서 내 뺨 때렸잖아. 무식하고 가난하니까 국선 변호사를 쓰지. 아줌마가 그래서 진 거야. 재판에서만 진 거 같지? 아줌마는 그냥 인생에서 계속 이렇게 지고 사는 거라고. 무식하고 가난해서. 아줌마처럼 무식한 사람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무식하게 사는데 돈이 없다? 그럼 맞아서 몸으로라도 때워야 하는 거 아니야? 피해자를 조롱하고 법정 밖으로 그렇게 나가버리는 피고인을 보면서 저도 분이 도저히 풀리지 않아 붙잡고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라고 한마디라도 쏘아붙이려고 얼른 뒤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법정 입구에 서서 저를 기다리시던 어머님이 보여서 막 손을 흔들고 아는 척을 하려던 찰나에 어머님이 입구를 먼저 빠져나오는 피고인을 보더니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시고 뒤로 돌아 막 뛰어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에 저도 당황해서 아무리 봐도 어머님이 맞았는데 혹시라도 저희 어머님이 아닌가 하고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 음만 가고 한참 연결되지 않던 전화가 5분 정도 지나고 나니 연결되더라고요. 잔뜩 숨에 찬 목소리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아까 법정에서 마주쳤던 게 어머님이 맞았구나 싶더라고요. 어머님, 법정으로 오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다. 재판은 잘했니? 아니요. 저 졌어요. 상대편 아줌마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변호인을 글쎄 넷이나 데려다가 앉혀놓은 거 있죠? 그랬구나. 엄청나게 고생했겠네. 그런데 어쩌지? 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같이 점심 먹기로 한 약속은 못 지킬 것 같은데. 미안하다. 다음에 같이 먹죠. 오늘만 날인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 한구석이 영 찝찝하더라고요. 평소에 이렇게 기운 없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도 아닌데 통화하시는 목소리도 그렇고 또 법정 앞에서 봤던 어머님의 표정, 그건 깜짝 놀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스러운 대상을 마주했을 때 정말 맹수라도 본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고 전력을 다해 도망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죠. 이대로 사무실로 돌아가서 다음 재판을 준비할까 하다가 그날은 이상하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재판을 져서 기분이 꿀꿀하기도 했고 닭발에 소주 한잔하고 저녁에 남편 퇴근하면 그 아줌마 욕이나 실컷 하다가 그렇게 자고 털어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비닐봉투를 달랑달랑 흔들면서 퇴근했어요. 조용히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엥? 현관에 급한 일이 생겨서 점심 약속은 못 지킬 것 같다는 어머님의 신발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이 벌써 일을 마치고 돌아오셨나? 잘됐다. 그럼 불량한 며느리긴 하지만 어머님이랑 같이 닭발 먹으면서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 징징거리기라도 해야겠다 하고 어머님을 깜짝 놀래켜드릴 생각으로
까치발을 들고 조심조심 주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주방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누군가 서럽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TV라도 틀어놓은 건가 했는데 전 놀라서 비닐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머님이 식탁에 안주도 없이 소주 한 병을 혼자 드시고 계시면서 정말 서럽게 곡소리를 내시면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세상에, 아까 나가서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왜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나는 아직도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내 앞에 나타날 수가 있어. 아이고, 나는 정말 억울해서 못 살아. 정말 서러움을 토해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무슨 일인지 듣지도 않았는데 저까지 덩달아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한 30분을 둘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사온 소주를 꺼내놓고 어머님과 식탁에 앉았죠. 어머니, 무슨 일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저 억울한 거 풀어드리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비록 오늘 재판은 지긴 했어도 어머님 사건도 이겼겠다. 저 생각보다 꽤 능력 있는 변호사예요. 나는 그날 우리 어머님 억울한 건 내가 다 풀어드렸구나 생각했는데 마음속에 무슨 응어리가 남아있으시길래 이렇게 불도 다 꺼놓으시고 이렇게 좋은 술친구도 내버려 두시고 혼자 집으로 뛰쳐오셔서 소주를 까셨을까? 내가 딸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싶어. 우리 아들한테도 내가 차마 면이 안 서고 이걸 어디다가 말할 새도 없어서 가슴속에 담아놓고만 살았는데.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사연자분들한테 시원한 냉수라도 한 잔 떠다 놓고 들으시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듣고 나서 속에서 천불이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한 표정으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소주를 털어놓으시곤 어머님이 가슴속에 오래 담아둔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지금이라고 이렇게 사는데 내가 뭐 어렸을 때라고 그게 달랐겠어. 나는 자라면서 우리 집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못 해봤어. 나는 항상 남의 집에서 얹혀 살았었거든. 저희 어머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의 집에 얹혀 살았었대요. 집이 어려워서 어머님도 어디 식모로 팔려갈 뻔했는데 어머님의 어머님,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외할머니시겠네요. 어떻게든 자기 손으로 키우고 싶으시다고 해서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면서 어머니를 키우셨대요. 어머님은 항상 본인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에 집안에서는 큰 소리 한 번은 안 내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쥐죽은 듯이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집에 저희 어머님이랑 동갑인 딸이 하나 있었나 봐요. 아주 어렸을 때는 나이도 비슷하고 하니까 같이 소꿉놀이도 하고 인형놀이도 하고 비록 얹혀 사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렇게 친구처럼 잘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은 어른이 하는 걸 보고 금방 배운다고 하잖아요. 식모에다가 식모한테 딸린 아이까지 그 집 식구들이 얼마나 무시를 했겠어요. 야, 넌 무슨 애가 걸신 들렸니? 같은 상에서 밥을 먹을 거면 좀 곱게 좀 처먹어라. 밥 먹기 전에는 제대로 좀 씻고 앉아있고 아휴, 거지 같은 애들이랑 입맛 떨어져서. 아줌마, 내일부터 아줌마랑 아줌마 딸은 이 식탁에 앉지 마. 내가 우리 집 쌀 축내는 것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제발 내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조용히 밥 먹어. 알겠어? 눈치 보면서 밥도 겨우 한 끼 같이 먹는데 어린 나이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조금이라도 급하게 밥을 먹는다 싶으면 밥맛 떨어진다면서 그 집 사모가 밥그릇을 손으로 탁 밀어서 바닥으로 떨어뜨렸대요. 저희 어머님이 식사를 하실 때 밥그릇을 양손으로 꼭 쥐고 드시는 버릇이 있는데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아, 그때 그렇게 집주인 식구들이 밥그릇을 밀어버리고 떨어뜨리는 통에 그렇게 밥그릇을 꼭 질 수밖에 없는 버릇이 생겼구나 싶어서 마음이 정말 좋지가 않더라고요. 엄마만 그랬으면 다행이게요. 또래 친구였던 그 집 딸이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자랐으니 당연스럽게 크면 클수록 어머님이 자기 아랫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하면서 자랐나 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두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학교까지 책가방을 대신 들어주는 건 물론이고 숙제부터 시작해서 시험까지 거의 대신 인생을 살아줬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나 어젯밤에 나갔다 온 거 알면 우리 엄마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 너도 말 조심해. 네가 대신 나갔다 온 거야? 알겠어? 그래도 내가 그걸 어떻게 대신 나갔다 왔다고 해. 아줌마가 다 보셨을 거야. 아, 제발 멍청한 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좀 해. 내가 뭐 다른 거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넌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어렵냐? 아, 무식해서 말귀도 못 알아듣나? 그렇게 자기가 한 행동도 어머님한테 죄다 뒤집어 씌우고 덕분에 매질도 고스란히 어머님 몫이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어머님 목소리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걸 듣고 있는 제 마음도 먹먹하더라고요. 힘든 시기에 만나긴 했어도 항상 밝고 따뜻했던 어머님이었기에 어렸을 때 그런 힘든 일이 있으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중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그 친구가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단순히 자기가 잘못한 것을 뒤집어 씌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정말 직접적인 폭력이 시작됐다고. 야, 내가 이게 다음 주까지 꼭 필요하거든?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네? 어떻게 해야 될까? 네가 모아다 줘야 내가 이걸 살 수 있겠지? 야, 얘 거지야. 얘네 엄마랑 얘랑 우리 집에서 얹혀 살면서 하루 종일 방바닥 쓸고 닦고 돈 받아가잖아. 돈이 없으면 맞아서 때워야지. 야, 내가 때릴 테니까 이따 집 가서는 네가 이어서 때려라.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도 않았던 그 시절부터 그렇게 집단 폭행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학교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이 폭력이 끝나겠지 했는데 얹혀 살던 신세였으니 시간과 장소 없이 폭력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겨우 16살이었는데요. 그렇게 끝도 없는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기분을 감히 누가 상상이라도 하겠어요. 그 집에 있는 한 시도 때도 없이 맞고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에 어머님도 결국 시할머니께 그간 있었던 일들을 울면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살겠어. 학교 끝나고 나면 계속 두들겨 맞아. 도망갈 곳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 그동안 하루 종일 일만 하느라 자기 딸이 어떻게 괴롭힘을 당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고 사셨던 시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셔서 일을 관두려고 주인집에다가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게 두 모녀를 하대했던 주인 아주마이지만 또 자기 딸이 나쁜 길로 가는 건 못 참았었나 보죠. 그 앞에다가 딸을 불러다가 질책을 했대요. 진짜 네가 그런 거 맞냐고. 야, 이 고자질쟁이야. 니까짓 감히 우리 엄마한테 고자질을 해? 네가 뭔데, 어? 니까짓 게 뭔데 우리 엄마한테 내 이야기를 하냐고. 그 주인집 딸은 자기가 여태 어머님을 괴롭히고 때렸던 건 기억도 안 하는지 고작 자기 엄마한테 고자질을 했다는 그 사실이 억울해서 그 자리에서 난동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다가 분을 못 참고 손에 잡히는 유리잔을 어머니께 집어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유리 파편이 눈에 튀어서 피가 철철 나고 구급차가 오고 난리가 났대요. 전 여태 몰랐었는데 그때 그 사고 때문에 아직도 어머님 한쪽 눈이 잘 안 보이신다고 하더라고요. 고작 16살짜리 여자애가 그런 무시무시한 짓을 했다는 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잘 안 믿겼어요. 사고는 벌어졌고 수습은 해야겠다 싶고 주인집에서는 고소를 안 하는 조건으로 각서까지 쓰고 꽤나 큰 돈을 합의금으로 줬고 시할머니도 딸 눈이랑 합의금을 맞바꾸는 것 같아서 그 돈만큼은 안 받으려고 고민을 하셨는데 어머님이 먼저 그 돈을 받자고 하셨다네요. 그 돈 받고 단칸방이라도 얻으니까 우리 집 얻어서 나가 살자고. 얼마나 그 집에 얹혀 살면서 당한 게 많으셨으면 그랬겠어요. 그렇게 그 집을 나오고 고등학교에 갔는데도 동네가 좁아서 항상 그 친구랑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가 저지른 짓이 있어서 폭언, 욕설, 티 안 나게 괴롭히는 수준에서 끝나고
고등학교는 마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쥐죽은 듯이 숨어서 3년을 버티니까 그 친구는 집안 돈으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고 떠나고 어머님은 정말 이런저런 일을 다 하고 그 사이에 제가 알고 있는 억울한 일들도 당해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랑 걔랑 지독한 인연은 그 시골 동네에서 끝날 줄 알았지. 그런데 오늘 너 만나러 법정에 갔는데 네 앞에 그 친구가 걸어 나오더구나. 분명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법정에 왔을 텐데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그 뻔뻔한 얼굴로. 그날도 그랬거든. 내 눈에 유리잔을 집어 던지고 자기 엄마한테 억지로 끌려와서 병원에 사과하러 온 날에도 입으로만 미안하다고 했지. 얼굴 표정은 내가 뭐가 미안해 하는 표정이었어. 어머님, 설마 오늘 법정에서 제 피고인이었던 그 아줌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졸부처럼 몸에다 명품 칭칭 휘감고 있었던 그 여자? 그래. 네가 뒤에 빤히 있는 게 보이는데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얼굴이 내가 잊혀지지가 않아서 보자마자 뒷걸음질을 치게 되더라. 무슨 맹수라도 만난 것처럼 오금이 저려가지고 혹시라도 나를 알아볼까봐 뻔뻔하고 태연하게 인사라도 할까봐 뒤돌아서 그렇게 뛰어왔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머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변호사로서 참을 수 없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벌써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만 몇 년이에요. 거의 10년 가까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인 폭행을 해놓고도 뻔뻔하게 살아있다는 거 아닌가요? 맞은 사람만 그 트라우마 속에서 아직까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고요. 힘들게 이야기를 꺼내준 어머님이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마저 술잔을 기울이면서 서로를 위로했어요. 아마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가관이었을 거예요.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식탁에서 소주 2병 놔두고 취해서 손 꼭 잡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게 뭔가 싶었겠죠. 저랑 어머님은 그렇게 서로밖에 알지 못하는 비밀을 공유하면서 더욱 가까워졌답니다. 그날 식탁에서 어머니께 들었던 이야기는 술자리에서 했던 이야기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제 기억 속에서도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제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날 일을 계기로 저 역시 국선 변호사의 역할에 좀 더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고, 저를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고 승소의 결과와 함께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한 능력을 인정받게 되어서 저 역시도 내적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들으면 하고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이름난 대형 로펌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어요. 예전처럼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만 변호해 줄 수 있는 입장은 더 이상 아니게 됐지만 그래도 이제 좀 더 힘있는 변호인이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겠다 싶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이었던 그 아줌마는 처음으로 제 재판에 패소라는 결과를 안겨다 준 사람, 그리고 어머니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인간 이하 쓰레기, 딱 그 정도였죠. 분노도 잠시였습니다. 대형 로펌에 들어가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이 이어졌고 화를 낼 시간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기계처럼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하는 시간들이 계속됐었죠. 저희 어머님 이제 일 좀 쉬셔도 된다는 저희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네 국밥집에서 서빙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교통사고 때문에 오랫동안 누워있으시면서 자식들한테 너무 패만 끼친 것 같다고 본인도 어떻게든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고 싶으시다고 계속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님의 마음이 감사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보탬이 되고 싶어서 저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일이 좀 일찍 끝나는 날이면 식당에 가서 법전 대신 뚝배기를 들고 어머님의 일을 좀 덜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 좀 그만하시라는 만류는 어떻게 해도 안 들으실 분이니까 차라리 그럼 내가 좀 돕자는 심정인 거죠. 어머님, 저 오랜만에 일찍 끝났거든요. 제가 얼른 가서 일 마저 도와드릴게요. 아유, 안 와도 된다니까 그러네. 네가 뭐 노는 사람도 아니고 귀한이라는 사람이 왜 굳이 이런 데까지 와서 일을 하려고 해.
뭐 귀한 일, 천한 일 따로 있어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 가요. 어머님은 참 적응하실 법도 됐는데 매번 저렇게 한사코 거절을 하시네 생각하고 가게로 나갔죠. 가게 사장님이나 이모님들도 제 존재에 대해서 일찌감치부터 잘 알고 계시는 터라서 제가 출근하니 아이고 며느리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하면서 부러움 섞인 볼멘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가게는 한창 피크타임으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그때 기억 속에서 점점 흐릿해져 가던 그 아줌마가 저희 가게로 들어왔어요. 아유, 그랬다니까. 내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딱 질색하는 거 알지? 됐어, 됐어. 신경 쓰지 말고 밥이나 먹어. 근데 무슨 수준 떨어지게 국밥집이야, 국밥집은? 얘가 뭘 모르네. 라운딩 끝나고 나서는 국밥만한 게 없다, 너. 우리가 가끔 이런 데 와서 팔아주고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가 도는 거야. 딱 봐도 졸부티가 철철 흐르는 일행들과 함께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들어오는 아줌마를 보면서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또 생각했어요. 그러다 퍼뜩 어머님이 걱정되어서 뒤를 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행주를 손에 꼭 쥐고 얼굴이 파랗게 질리셔서 제자리에 굳어 계시더라고요. 저는 얼른 어머님 손에 행주를 뺏어 들고 다른 이모님들께 저쪽 테이블을 부탁드려도 되냐고 부탁했죠. 어머님, 괜찮아요. 편하게 숨 쉬세요. 저도 있잖아요. 옛날처럼 무서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 여기 테이블 닫고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잠시 저쪽에서 기다려 주세요. 시끄러운 일행들은 테이블을 닫고 자리를 안내해 주겠다는 말을 들어놓고도 야, 앉아, 앉아 하며 이모님이 테이블을 닫고 있는 자리에 냉큼 앉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자기 집 가정부 부리듯이 하는 꼴이 딱 저 모임의 수준은 저만큼이구나 하는 게 보였습니다. 겨우 저주제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저희 어머님을 그렇게 무시했다는 생각을 하니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고요. 아유, 아줌마. 지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장난해, 지금? 아이고, 죄송해요, 사모님. 아, 그러게. 제가 자리 정리될 때까지 저쪽에서 잠깐 기다려달라니까. 별다른 일이 없어 저도 다른 테이블 서빙을 보고 있는데 뒤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길래 보니 테이블을 닫고 계시던 아줌마가 정리를 하면서 테이블 밑으로 작은 음식물 조각을 떨어뜨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 미친 아줌마는 그게 자기 옷에 묻었다고 식탁을 엎어버릴 기세로 일어나서 쌩 난리를 치고 있었고요. 아줌마, 이게 얼마짜리 옷인지 알기나 해? 아, 됐고. 사장 나와서 세탁비 물어내라고 그래. 아, 세탁비 물어내라고 하라고. 아유, 죄송해요, 사모님. 옷 놓고 가시면 제가 깨끗하게 빨아다가 돌려드릴게요. 이거 조금 튄 건데 세탁비까지 변상하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그래서 자리 정리될 때까지 저쪽에서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줌마는 금방이라도 이모님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로 일어나서 어깨를 툭툭 밀치면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저지를 해야겠다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죠. 옷에 튄 자국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정말 갑질을 하려면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너 사람 죽여놓고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겠다? 그래서 뭐 지금 내가 잘못하기라도 했다는 거야? 이래서 내가 무식한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건 딱 질색이야. 말이 통해야 이야기를 하지. 너 같은 것들은 맞아야 정신을... 또다시 손을 올리려고 하는 아줌마와 눈을 질끈 감으시는 이모님 사이에 제가 확 끼어들어 아줌마의 팔목을 붙잡고 제지했어요. 야, 너 지금 내 팔목 잡았어? 어? 너 내가 누군지 알고 너 폭행죄로 고소할 거야, 어? 아유. 아줌마가 대체 누군데? 뭐, 아줌마가 대통령이야? 국무총리야? 내 눈에는 그냥 보험 사기단 같은데 뭐야? 새파랗게 젊은 게. 야, 너 말 다 했어? 아니, 다 안 했다.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아줌마. 나 몇 살인진 알아? 그리고 아줌마,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방금 아줌마 폭행죄로 전과자 될 뻔한 거 내가 막아준 거야. 알아, 이 미친 아줌마야? 같이 온 일행들도 그래, 자기 고소당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자기가 참아.
하면서 양쪽 팔을 붙잡고 뜯어 말리는데 뭐가 그렇게 분이 풀리지 않은지 붙잡힌 상태에서도 저를 향해 발길질을 하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붙잡힌 아줌마가 입고 있는 옷의 목덜미를 확 잡아채서 뒤집어 깠습니다. 뭐야? 명품이라며? 명품 아닌데? 아줌마 어디서 속았나 보다. 이거 그냥 어디 지하상가에서 산 거 아니고? 보자. 이것 봐. 택에도 떡하니 써있네. 물빨래 가능이라고. 뭐 고급 옷이라 드라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았어? 아줌마, 이거 그냥 집에서 세탁기에 넣고 빨아도 된다네? 몰랐던 거야? 아님 아줌마가 모르는 사람들 세탁비 뜯어내려고 사기친 거야? 아니. 난 사기친 거면 경찰이라도 부르려고. 보아하니 돈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없어 보이는 짓을 했겠어? 설마? 안 그래, 아줌마? 야, 너 뭔데? 너 가만 안 둬, 진짜 내가? 왜 자꾸 말려요? 그 아줌마 좀 놔봐요. 여기 CCTV 엄청 잘 나오는 각도거든? 아줌마, 칠 거면 어디 가지 말고 나 꼭 여기서 쳐라, 어? 나 오늘도 일당 못 받아가나 했는데 한 대 맞고 일당 좀 제대로 벌어가게. 제가 오히려 더 미친 사람처럼 눈 뒤집고 달려드니 아줌마랑 일행도 단단히 잘못 걸렸다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일행 중에 한 명이 계산을 하더니 그 아줌마를 붙잡고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가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고마워 진짜. 난 꼼짝없이 오늘 일당 공쳤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아줌마 유명하잖아. 우리 동네 외곽 쪽 건물을 몇 채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 하여튼 지성격 못 이겨서 사고는 엄청나게 치고 돌아다니는데 돈으로 해결하면서 산다잖아. 고맙긴요, 이모님. 사기꾼 잡는 게 제 일이잖아요. 이모님들, 저 옆편네들 얼굴 잘 기억해 두셨죠? 다음에 여기 가게 문지방만 넘어오려고 해도 절대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진상 고객은 받으면 다른 손님도 떨어져요. 이모님도 알겠다고 고맙다며 고개를 끄덕거리고 가게에 있는 손님들도 살면서 이렇게 통쾌한 장면은 처음이라고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어느새 주방에서 나온 어머님도 고맙다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도 어머님 손을 꼭 맞잡아드렸죠. 외곽 쪽 건물들을 뭐 몇 채나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집으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그 아줌마에 대해서 개인적인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 아줌마가 또 언제 어디서 튀어나와서 진상짓을 펼칠지 모르니 제대로 알아두자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까면 까볼수록 더 가관이더라고요. 지금 겉으로 드러나서 제 눈에 보이는 나쁜 짓들만 이렇게 산더미인데 심술살이 얼굴에 그렇게 더덕더덕 붙을 동안 뒤도 안 보이게 얼마나 나쁜 짓을 일삼고 다녔을지 생각하니 다시 한번 그걸 견뎌온 어머님이 대단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복수의 칼을 빼들게 됐어요. 이게 사람이 한번 눈에 들어오고 나면 계속 눈에 밟힌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 미친 아줌마랑 우리가 한 동네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게 실감나는 순간이었죠. 그날도 퇴근하고 어머님이랑 사이좋게 팔짱을 끼고 저녁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저녁거리가 이거 가지고 되겠어?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맛있는 것 좀 먹지. 아휴, 전 어머님이 해주신 고등어 조림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회사에서 밥을 먹으러 나가도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제 입맛 책임지세요. 해는 예쁘게 지고 있고 어머님이랑 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저녁 메뉴를 고민하면서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때 어머님이 또 자리에 우뚝 서시더니 제 팔짱을 풀고 뒷걸음질을 치시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앞을 바라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 아줌마가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거기 아줌마, 잠깐 내 얼굴 좀 봐봐. 너 맞지? 야, 너 지금 나 알아보고 도망가려고 한 거야? 설상가상으로 그 아줌마는 저희 어머님을 알아보시고 이리로 오라며 까딱까딱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옆에 며느리인 제가 뻔히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래, 오랜만이네. 야, 너 이 앞에 국밥집에서 일하는 거 맞지? 내가 너 분명 거기서 본 거 같은데 그때도 어디로 잽싸게 도망가더라? 왜, 나한테 처맞고 살던 게 몸이 기억하나 보지? 옆에 이건 뭐야? 딸?
며느리? 너 그때 국밥집에 같이 있었던 걔네? 어머님, 이 무식한 여자랑 아는 사이셨어요? 난 어머님 친구 중에서 이렇게 무식하고 시끄러운 여자가 있는 줄 몰랐지. 아, 미안. 우리 어머님 친구인 줄 알았으면 그때 거기서 좀 살살 얘기할 걸 그랬네. 젊은 게 어디 싸가지 없이 입 다물어. 네 행색을 보니까 아직도 거지처럼 사는구나. 아주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사이 좋게 국밥이나 날라가면서 일하는 거 보니까 니네들 수준 딱 알만하다.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제 팔만 붙잡고 덜덜 떠는 어머님을 보고 나니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놨던 것들이 한 번에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날티나게 생겨서 뭐라는 거야, 아줌마. 아줌마도 하고 다니는 꼬라지를 보니까 얼마나 졸부처럼 살고 돈만 밝히는지 알겠다. 그리고 어머님이 말릴 새도 없이 아줌마에게 다가가서 뺨을 세게 올려붙였죠. 그 아줌마, 남 때릴 줄만 알았지 누구한테 맞아본 적은 영 없었나 봐요. 자기 얼굴을 붙잡고 어버버 하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내 얼굴에 손을 대? 이 미친... 야. 아줌마, 내 얼굴 기억 안 나? 진짜 나 국밥집에서만 본 것 같아? 내가 너 같은 거지들을 어디서 또 봐? 저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힘 조절이 안 돼서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바닥에 주저앉아서 씩씩거리는 아줌마에게 제 명함을 던져줬죠. 바닥에 앉아 명함을 쥐고 쳐다보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저를 올려다보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얘 같은 거지가 무슨 이런 대형 로펌 변호사를 며느리로 둔다고. 너네 지금 짜고 나 엿먹이는 거지? 아줌마처럼 무식한 사람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무식하게 사는데 돈이 없어? 그럼 맞아서 몸을 때워. 아줌마가 그랬잖아. 너, 그때 변호사년이구나? 맞지? 내가 진짜 그 로펌 다니는 변호사가 맞는지 궁금하면 거기 적힌 사무실 번호로 연락해보고. 너 변호사가 이렇게 사람 패도 되는 거야? 너 진짜 변호사는 맞아? 내가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을 것 같아? 내가 변호인단 제대로 꾸려서 너 고소할 거야. 알겠어? 너 다시는 변호사 배지 못 달게 다니게 내가 사회에서 아주 매장시켜버릴 거니까. 그러자 뒤에서 가만히 있던 저희 어머님이 덜컥 겁이 나셨는지 아줌마에게 다가가 팔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래. 벌을 받아도 내가 다 받을 테니까 그냥 이번에만 제발 조용히 넘어가줘. 네가 어렸을 때 나한테 좀 맞고 살았다고 지금 네 며느리까지 대동해서 나 패려가 아주 작정을 했나 보지? 벌을 받아도 네가 다 받는다고? 웃기지 마. 내가 쟤만 그냥 보내버릴 것 같아? 너네 둘 다 확실하게 보내버릴 거니까 가만 안 둬. 제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걱정에 벌벌 떠시는 어머님을 얼른 바닥에서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제가 명색이 변호사인데 설마 그런 뒷일 하나 생각 안 하고 냅다 저 아줌마 뺨부터 갈겼을까 봐요? 그래도 어쩌자고 그랬어. 난 정말 괜찮대도 그러네. 그러다가 너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나 때문에 너 잘못되는 꼴 나는 죽어도 못 본다. 벌을 받아도 내가 다 받을 거야. 어머님, 아까부터 왜 자꾸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벌은 잘못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저는 잘못한 사람들 골라서 벌을 주는 사람이고요. 거기 아줌마, 엄살 그만 떨고 일어나. 야, 너 가만히 있어. 지금 내 변호사한테 전화할 거니까 어디 가지 말고 거기 딱 서 있어. 그래, 경찰에 신고도 하고 CCTV 영상도 달라고 하고 변호사한테 전화도 하고 아줌마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 김변, 지금 어디야? 여기 우리 상가 맞은편 횡단보도인데 지금 당장 여기로 뛰어와봐. 어머님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만 쳐다보고 있고 뺨이 퉁퉁 부어올라서 자기 변호사로 호출하더니 몇 분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젊은 남자 변호사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라고요. 변호사한테 냈다 명함을 내밀었죠. 담당 변호사 역시 제 명함에 적혀있는 소속을 보더니 흠칫 놀라더라고요.
제가 가해자거든요. 제가 그쪽 의뢰인 뺨을 길거리에서 후려 갈겼고요. 그쪽 의뢰인이 내 가족을 엄청 오랫동안 집단 폭행하긴 했거든요. 그걸 신고를 했다고 쳐도 이미 공소시효도 다 끝난 일이겠다. 옛날 일 들춰서 뭐 어쩔 건데? 그러니까 아줌마 말 잘했어. 옛날 일 들춰가지고 소용이 없겠더라고. 그래서 난 아줌마 최근에 한 짓들을 한번 들춰보려고. 아줌마, 내가 하도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서 좀 조사를 하고 다녔는데 엄청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평소에도 지가 잘못해놓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게 버릇이 되어 있길래 보험 사기다닌가 했더니 진짜 전문 사기꾼이더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이 여자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줌마. 갑자기 땅이 확 늘어난 시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가지고 있는 건물에 불이 나가지고 화재보험 들어놓은 걸로 돈 좀 크게 벌었더라고.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선공사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불이 난 게 이상해서 경찰 조사 결과를 좀 알아보니까 아줌마 보험 사기친 게 의심된다더라. 그래서 그 보험사에서도 다시 조사 나온다고 하더라고. 제 이야기 들키기라도 했다는 듯이 얼굴이 실시간으로 사색이 되어가는데 정말 볼만하더라고요. 뭐 그것뿐인가? 그 돈 벌어서 세운 건물은 전부 다 불법 중축에 아줌마가 가지고 있는 법인도 보니까 딱 어디서 불법적인 돈 갖다가 세탁하려고 만든 페이퍼 컴퍼니 냄새가 엄청 나던데? 난 앞으로 그거 파보려고. 야, 너 진짜 잘못 건드린 거야. 너 두고 봐. 바닥에 앉아서 씩씩거리다가 창백해졌다가 원맨쇼를 펼치던 아줌마는 자기 담당 변호사도 덩그러니 남겨놓은 채로 정말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갔습니다. 어머님이 그동안 당한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 이렇게라도 어머님 억울한 거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고맙다. 내가 너한테 은혜를 입은 게 너무 많아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다 갚아나가야 할지 걱정이다 싶어.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저 앞으로 어머님 담당 변호사로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있으니까 살면서 억울한 일은 없게끔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명색이 변호사 며느리인데요.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지 마세요. 그렇게 길에서 어머님은 저를 끌어안고 또 한 번 펑펑 우셨어요. 겨우 뺨 한 대였지만 어머님이 그동안 당해왔던 매질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폭력이었겠지만 살면서 한 번도 되갚아줄 생각이라곤 못하고 사셨던 분에게 그 한 대가 얼마나 속 시원했을지. 저도 당연히 좋은 해결 방법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 도리를 했다는 생각에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속이 뻥 뚫렸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저도 겁만 주고 끝내버리면 변호사 체면이 영 아니잖아요. 그 아줌마 정말 까도 나오는 양파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붙잡고 나니 월척이었다고 불법 건축물을 허가해준 구청 담당 직원과 함께 엮어서 그 건도 현재 고소 진행 중에 있고 세금 탈세 혐의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낸 증거를 가지고 세무사에서 조사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변호사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함부로 덤볐네. 내가 이번에 담당 변호사를 바꿔볼까 하거든요. 수임료는 우리 둘이 한번 제대로 상의 좀 해보고 내가 변호사님 원하는 대로 최대한 맞춰줄게. 합의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더 잘 되려면 이 정도 돈은 필요하잖아요. 한번 고민해봐요. 지금 전화 녹음되고 있는 거 미리 알려요. 지금 돈으로 저 매수하려고 하신 정황까지 추가해서 고소해드릴게요. 제가 뭐 없이 사는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면 아줌마는 없이 사는 사람이면 돈으로 사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가? 본인부터 본인 자식까지 주변 사람들을 모두 동원해 저와 합의를 보고 고소 취하부터 자기 편으로 회유하려고 애를 썼지만 제가 뭐 어디 좀 정의로워야죠. 오히려 그런 증거까지 다글다글 모아서 죄질이 더 악하다는 것을 제대로 밝혀낼 요량입니다.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저희 어머님처럼 좀 속 시원했던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 상처가 있다면 저는 가까운 사람한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유치하고 뻔한 이야기지만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말을 저는 믿거든요. 돈이 없다고 서러운 일 당하지 않도록 내 형편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겨 이곳에 사연을 제보하는 일은 좀 적어지도록 채널 담당자님께는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전할게요. 저도 어머님뿐만 아니라 제 의뢰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예정입니다. 모두 응원 부탁드릴게요.